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그 해설 나눠드렸지? 요거 독서. 우리 어디 하다가 말았냐면, 사회 실전 2018학년도 수능 환율의 오버슈팅 1문단까지만 봤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1문단에서 뭐 얘기했냐면, 정부의 정책수단. 그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책 수단의 특성을 따져가지고 정책을 수행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이 정책 수단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특성이 있었는데 특성이 4가지였습니다. 그죠? 4가지. 기억을 떠올려 볼까? 선생님이 대충 이제 훑고 지나가. 4가지가 있구나. 사례가 있구나. 그 정도 보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제성이 있고 직접성이 있고, 그제? 강제성이 있었고, 뭐가 있었냐면, 직접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동성이 있었고, 가시성이 있었어요. 그죠? 자동성, 가시성.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뭐가 있었냐면, 사례가 있었네. 그지? 여기까지 쑥 가고, 이 문단부터는 이제, 이 정책수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뭐하고 연관시켜서 보겠다고요? 환율. 이제 환율하고 요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것과 연관되어서 뭘 볼 거냐고 얘기했냐면 환율을 보겠다. 환율. 근데 요건 알아둬도 괜찮다 이 얘기. 작년에도 사실은 브렌턴 우주 체제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환율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경제 지문을 할 때는 인과성이 첫 번째고, 그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뭐 비례, 반비례, 단위관계 이런 얘기 했었잖아. 또 하나 뭐 있었지? 자주 나오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은 좀 익혀두는 게 좋다. 근데 환율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건 기출이 됐으니까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뭘 해보자고?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조금 익혀두는 거지. 그치? 그래. 자, 환율은 뭐라고? 이렇게 외워두면 좋다고요.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돈하고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인 거지. 그치? 그게 환율이에요. 지금 지금 3년 만에 어제 13년 만에 달러가 1달러에 1,300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돈 쓰레기 된 거지 뭐. 지금 난립니다. 그죠? 주식도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지금 오만전자예요. 오만전자. 몇 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 무슨 삼성전자 10만까지 뭐 1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고 막 9만전자 10만전자 이랬는데 완전 쪼렙됐어요. 5만전자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5만 원대라고 5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전자나.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환율이 1달러 대 1,300원 정도 됐다고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1달러에 1,200원이라는 게 박혀 있었거든. 한 1달러에 1,200원, 그 다음에 이제 1,100원대 이랬는데 1,300원이래요. 이게 뭐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얘들아. 양놈이 말이야. 양놈이 바이든이 1달러 주면 바이든이 하나 주는 거야. 그럼 윤석열이 1,300개를 줘야 돼요.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 얘는 하나 주는데 우리는 1,300개 주는 거잖아. 교환 비율이. 하나 대 1,300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제? 그게 뭐라고요? 환율이라고. 이 문단 볼게 친구들아. 요거는 또 반복되니까 알아둬도 된다는 거. 그제? 자, 정책수당의 선택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제.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을.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환율이 뭐라고?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야. 외국 돈과
우리들의 교환 비율이야. 그제? 환율은 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반응해라. 장기적으로는 뭐를 전제하는 거야? 단기적으로를 전제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장기적으로라는 말을 쓰지 않아. 네? 오케이?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괄호로 쳐버리자.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가 뭐냐면 기초경제 여건인 거야. 장기적으로는 뭘 반영해? 환율은 생산성을 반영해. 환율은 장기적으로 뭘 반영해? 물가를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장기적으로 환율은 생산성을 반영하고 물가를 반영해. 그치?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가 뭐지? 기초경제 여건이지? 생산성이지? 물가지? 물가하고 뭐 돼요?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뭐 이야기하는가? 단기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거지. 그치? 단기적으로 경제현상과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기초 경제 여건과 뭐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괴리되어서 움직이는 경우. 괴리가 뭐야? 이게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 갭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괴리되는 경우가 있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안 그래. 장기적으로는 뭐를 반영한다고?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해. 물가를 반영해. 뭘 반영해? 생산성을 반영해.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돼야 된대. 그치? 얘들아, 니네 단기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노력이 뭐 될 거라고? 반영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치?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그치? 어떻게 성적이 계속 쭉 올라가니? 그러면 좋겠지만. 그치? 이상하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A 그러나 B면 그러나 D가 더 중요한 거지. 자, 만약 확률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드러날 수 있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거야.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에 올라갈 걸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 그러면 좀 괴로운 거지. 그죠?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개념 나왔네. 뭐라고 한다고요? 오버슈팅이라고 한답니다.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래? 환율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뭐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 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주 나오는 말로 하면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걸 급등이라고 이야기해. 급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급락이라고 한다고. 그제?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걸 급락이라고 한다고. 환율이 급등한다, 환율이 급락한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개념 나온 거야.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한대요. 오버슈팅. 그제? 그래. 계속 가볼게요. 오버슈팅이라고 한대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의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오버슈팅이 뭐지, 얘들아? 오버슈팅은 요거는 선생님 인과성 파악하라 그랬잖아. 결과인 거잖아. 오버슈팅이 일어난 거잖아. 현상인 거잖아. 오버슈팅이 일어났어. 근데 얘의 원인이 뭐라고? 두 가지야. 하나는 뭐라고? 물가 경직성. 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는 물가 뭐라고요? 경직성. 경직은 이거였다. 안 움직이는 거지. 물가가. 경직의 반대가 유연이잖아. 유연한 게 있고요. 아침부터 미안하다 얘들아 역겹게해서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잘 움직인단 말이야. 경직은 딱 물가가 안 움직여. 너무 놀랐구나. 근데 아니 선생님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꿈이 이렇게 백댄서였다고. 네, 많이 추고 다녔다고 옛날에.
그제? 또 하나는 뭐라고 얘들아? 불안심리래, 불안심리. 에? 금융에 관해서 조금 불안한 거지. 그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래요. 그죠? 됐지? 선생님이 뭐라고 됐어? 인과성 잘 파악하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제? 물가가 잘 안 변해서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생기면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치? 이제 왜 그런지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 문장 이 문단에. 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무슨 얘기? 가격이 잘 안 변한다는 거야. 네? 가격이 잘 안 변한다는 게 경직성이란 말이야. 가격이 잘 변하면 유연한 거겠고. 경이 얘들아, 경이 딱딱하다라는 뜻이야. 딱딱하다라는 거. 그제? 경직됐다는 게 굳었다는 얘기라고. 굳어서 안 변한다는 거야. 됐지? 이 문단에서 뭐 잡으면 돼? 환율 개념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에 뭐 잡으면 돼? 오버슈팅 잡으면 돼. 그지? 그리고 환율의 오버슈팅의 원인이 뭐다? 물가 경직성,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이거 두 개 잡으면 돼. 됐지? 3문단. 얼마나 친절하니? 얼마나 친절해, 이놈들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3문단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앞문단의 핵심을 정리해주면서 가잖아. 뭐에 따른 뭐 얘들아? 물가 경직성에. 그럼 여기서 얘는 원인일 거 아니야.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목적이야. 통화는 유통되는 돈이야. 금융자산의 일존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우리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뭐가 생길 수 있지만 오버슈팅이 생길 수 있어. 그제?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데, 그제? 오케이? 그거 기억해 두고,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석유 또 원유도 지금 엄청 비싸잖아. 어? 기름값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 타고 다니까 지금 고민 중이란 말이야. 근데 말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알아보니까. 말도 뭐 이렇게 매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말값이 더 들어.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올랐지. 유가가 올랐지. 그치? 그럼 경제에 충격이 온 거잖아. 그럼 물가가 당연히 뭐 하게 되는 거야?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경제에 충격이 닥치면. 자,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제 충격이 있어. 그럼 물가와 환율이 충격을 흡수해.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대. 그제? 자, 그러면 요거네 친구들아, 또 인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경직적인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결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이야. 단기적으로 물가가 경직적인 게 결과야. 그러면 얘가 왜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을 뭐 하거나 규제하거나 장기 계약하면, 자, 계약 같은 거를 장기 계약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공공요금을 뭐 해? 규제해. 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가가 변해 안 변해? 계약이 예를 들면 한 달 계약하고 두 달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 그럼 충격이 발생해도 어쨌든 계약한 대로 뭐 되니까 돈을 줄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잘 안 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물가를 조정해.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뭐를 낮추고 있지? 휘발유에 가해지는 유류세를 낮추고 있단 말이야, 정부가. 그건 안 낮췄으면 원래대로 보면 지금 몇백 원 더 비싸야 된단 말이야, 리터당.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하다고? 경직적이야. 근데 계약이 끝나.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정부도 계속
세금을 깎아주면 나중에 뭐 세수가 없잖아.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장기 계약 때문에 0060 규제 때문에 물가가 안 움직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약도 끝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신축적이 된다 그 얘기야. 됐지? 신축적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변한다는 얘기야.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얘기야. 가보자 계속.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야.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야.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대. 이러한 뭐하고 뭐야 얘들아? 이러한 정리해주는 거야.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뭐한다고? 초래한다고. 그러니까 자 봐봐. 이런 거네 얘들아. 물가는 경직적이야. 단기적으로. 그런데 환율은 뭐야? 신축적이야. 환율은 올라가는데 물가는 안 변해. 그게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물가도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차이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 이런 거잖아. 내가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3등급이야. 그럼 차이가 생기잖아. 근데 내가 3등급에서 2등급 됐는데 내 친구도 3등급에서 2등급 돼. 올라갈 때 올라가. 그럼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 얘기야. 너는 올라가는데 환율은 신축적에서 올라가. 근데 물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차이가 생긴다. 그 얘기야. 그게 뭐라고? 환율의 오버슈팅이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에? 참 인생이 너무 어려워 얘들아.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에?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험에 나오니까 그치? 난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될까? 난 고전소설이 전공인데 말이야. 난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냐고. 소설 전공인데. 에? 계속 가봅니다. 됐어? 그래. 조금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 선생님도 설명하잖아. 그럼 너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의 환율은.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는 거야? 환율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장기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애야. 구매력 평가설도.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뭐 하는 거? 나눈 거래요. 장기의 환율은 외국 물가가 있어. 자국 뭐? 물가가 있어. 이렇게 나누는 게 장기의 환율이래.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겠지, 뭐.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그치? 외국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그대로고 외국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지. 얘들아,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치?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쓰레기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 딸 지금 유럽에 있다 그랬잖아. 소환해야 될 것 같아. 에? 지금 환율이 계속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다고. 선생님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니, 다 올라. 기름값 올라, 환율 올라, 다 올라. 그치? 근데 선생님 월급 안 올라. 너희들의 성적? 미안, 얘들아. 아침부터 폭력을 행사할. 얘들아, 지금 모두 오르고 있어. 모두 오르고 있다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어. 너희들의 뭐도 올라야 돼? 성적도 올라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 월급처럼 고정돼 있으면 안 된다고, 자식들아. 알겠니? 그래? 지금 말이야. 우리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그치? 우리 돈 쓰레기야, 지금. 쓰레기. 그치? 따라 돌아오너라. 그치? 아빠는 돈이 없단다. 이러고, 그치? 불러야지. 뭐, 어쨌든. 됐지? 계속 가보자. 자, 요거 알아둬, 얘들아.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이를 뭘로 본대? 균형 환율로 보는 거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환율의 오버슈팅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잖아. 아까 오버슈팅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지. 그치? 근데 장기적으로도 오르긴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 다만 그 정도가 단기적인 거에 비해서 뭐하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거지. 그치? 오해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안 오르고 단기적으로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오른다는 얘기야. 이제 계속 가볼게. 자, 가령 이 부분 잘 알아둡니다. 이 부분 알아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통화량이 많아져 얘들아. 시중에 돈이 많은 거야. 시중에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시중에 돈이 많으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오케이? 물가가 뭐해? 높아져. 장기 환율은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장기적으로. 그제?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뭐 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 얘들아, 마지막 문장은 좀 뜬금없지 않니? 그지? 갑자기 실질 통화량 얘기하지. 그지? 그런 의미 있는 거야. 약간 마지막 문장이 맥락에서 벗어난 것 같거든? 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자,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자, 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통화량이 있대. 이게 뭐래? 실질 통화량이래. 이건 변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니, 얘들아? 이런 얘기잖아. 한 달에 용돈이 10만 원이야.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재수한다고 고생한다고 20만 원으로 용돈을 높여줬다? 늘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10만 원 받을 때는 이게 물가를 보면 물가 뭐 할까? 예를 들면은 김밥 한 줄에 1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자. 이거 한 줄에. 그럼 1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김밥 한 줄 사 먹었다고. 근데 이제 20만 원 주니까 두 줄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김밥이 한 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 그러면 통화량은 늘었지만 사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전이랑 똑같잖아. 그게 실질 통화량이야. 그러니까 다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 통화량이 있고 실질 통화량이 있는데 명목은 그냥 돈만 보는 거야. 1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았으니까 늘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실질 통화량은 뭘 반영한 거야? 물가를 반영한 거야. 물가가 예를 들면은 2배로 오르면 통화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돈은.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도 실질 통화량은 같다는 거야. 됐지? 그래.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은 이렇게 버스비를 따로 냈다고요. 대학생 버스비가 얼마였냐면 100원이었어, 100원. 버스표 사면 90원이었단 말이야. 이땐 카드가 없고, 종이 같은 걸 냈다고요. 회수권이라고. 무슨 삼국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게 얼마 안 됐어. 몇십 년 전이야. 100원이었다고요. 응? 100원이었고, 학식. 대학교 가면 밥 팔잖아요. 얼마냐면 500원이었다? 500원. 500원이었다고, 500원. 그치? 저희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 보내지 마. 니네 부모님이랑 비슷한 세대니까. 그치? 그랬단 말이야. 이때 월급이 얼마 정도였냐면, 회사원들 월급이 선생님 생각에 한 30만원?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30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 한 50만원? 뭐 이 정도 받았겠지. 50만원 받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너 옛날 사람들은 너 대학 다닐 때 30만원 받았는데 너 지금 100만원 받으니까 엄청 많이 받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학식,
가보니까 말이야, 막 학교 안에, 대학 안에 엄청나게 막 대학 이상해져서 막 프랜차이즈 막 이런 거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학 식당에 가봤더니 막 본죽도 있고, 식당, 학교 안에 뭐 본죽도 있고 무슨 뭐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제, 야, 저 대학 갔다고 선생님 저 하루에 2,000원씩 받았단 말이야, 용돈. 버스 왔다 갔다 하고 점심 먹고 커피 다 마시고 담배 피고 이래도 2,000원이면 충분했다고. 근데 지금 2,000원 주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 돼, 버스에서. 나머지 2,000원어치만 가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되잖아. 그제? 똑같은 2,000원이 아니지. 뭐가 다르니까? 물가가 다르니까. 알아도 실질 통화량은 뭐다? 물가를 반영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제? 아니 2,000원도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그때 그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애가 지금 마누라 말고 걔가 맨날 뭐 사줘. 걔 부잣집 딸이었거든. 에? 그래갖고 걔 때문에 원두커피도 처음 먹어보고 지금은 되게 이렇게 내려서 먹는 커피가 흔하지만 에? 우린 다 다방커피 먹었다고. 이렇게 설탕 막 이빠이 때려는, 그치? 플라이 커피, 파리들 좋아하는 커피, 달달한 거, 그치? 커피는 노동의 음료였거든. 하고 당 쫙 올라오고, 그치? 에? 밤새 공부하거나 뭐 그럴 때, 그치? 뭐 그래 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요. 계속 가볼게. 되게 그랬다고. 선생님은 100원짜리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 대학교 때 선생님 여자친구는 350원짜리 버스 타고 다녔어. 버스가 입석 버스가 있고 좌석 버스가 있었거든, 서울 시내에. 좌석 버스는 이렇게 전부 다 앉아서 가는 거고, 입석 버스는 지금 우리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100원이었고 전부 다 앉는 버스는 3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부잣집애구나. 계속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 계속 가볼게. 자, 정리해보자 얘들아. 정리해보자.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제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오버슈팅이 뭐냐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오버슈팅이야. 그제? 환율의 오버슈팅은 왜 일어난다고? 물가가 안 변하면. 환율은 변하는데 물가가 안 변하면 오버슈팅이 생긴대. 그제? 그러니까 요거까지 몰라도 되는데 얘들아, 요거까지 몰라도 돼. 여기 봐봐.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지. 이게 수능 지문인데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가 결과라 그랬잖아. 근데 원인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 근데 그래서는 얘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금융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도 오버슈팅의 원인이잖아. 근데 얘는 다루지 않았잖아. 얘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글일 수도 있거든? 근데 페이지 한번 넘겨봐. 14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두 번째 줄 봐라. 보기의 두 번째 줄 보면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를 뭘로 만든 거냐면 문제로 만든 거야. 자, 뭐 이것까지 몰라도 돼.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능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한다는 거죠. 봐봐. 지금 핵심은 이거잖아. 환율의 오버슈팅이잖아. 오버슈팅의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물가가 잘 안 변해서 생기는 거야. 그지? 또 하나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오버슈팅이 나타나기도 한데, 근데 이 글에서는 물가 경직성을 중심으로 오버슈팅을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얘를 중심으로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래서 얘까지 얘기하는 글의 길이가 너무 뭐한 거야? 길어져. 그래서 얘를 뭘로 뽑았어? 문제를 뽑아서 나름대로 글의 완결성을 지으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글이 되게 길지. 그지? 이렇게 한 2,500자 내외 되는데 이런 글들이 요즘에 나오니까. 자, 4문단 가볼게. 그런데 말이야,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올라. 그런데 단기에는 또 나온다.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원인인 거지 뭐로 인해 그랬으니까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거를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치?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그럼 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물가가 뭐해? 경직적이 안 올라. 물가가 안 오르면 얘들아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지. 물가가 올라야 실질 통화량의 변화가 없는 거라며. 그치?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뭐한대? 하락한대.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친구들아?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뭐가 증가해? 통화량이 뭐해? 증가해. 두 번째, 통화량이 증가하면 만약에 뭐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물가가 경직적이야. 물가가 경직적이니까 뭐?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 그치? 증가해. 뭐 때문에 얘들아? 뭐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물가가 경직적이니까. 만약에 물가가 신축적이면 실질 통화량도 그대로인 거잖아. 지금 이해하고 있지? 통화량이 돈이 많아져. 그럼 물가도 올라가. 보통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그대로인 거야. 근데 돈이 많아졌어? 근데 물가가 안 올라. 단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이건 단기겠지? 오케이?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 그럼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하락한대? 시장의 금리가 하락한대. 네? 그러니까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금리가 하락해. 세 번째. 됐지? 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자, 봐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이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떤 수익이 많이 나, 많이 안 나? 금리가 하락했잖아. 근데 이 나라에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률이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뭐해? 얘들아?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다가 뭐 해봐도, 투자해봐도, 돈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럼 기대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기대감이 떨어지면, 여기 투자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돼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뭐 되고? 나가는 거야. 유출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지금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엄청 팔았더라고. 선생님 주식을 안 하지만. 왜 주식을 파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잖아. 2,400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 나라에 투자해도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팔고 떠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도 얘들아? 들어오는 돈도, 그러니까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고 유입되는 것도 없어. 들어오지도 않아. 있던 돈은 빠져나가고 뭐 한다고? 그 신규 투자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된다고? 위축된다고. 유입이 위축돼. 그치? 그러면 잠깐만 알려가. 우리나라 돈은 지금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 돈은 지금 되게 많지. 통화량이 늘어서 실질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그치? 근데 외국 자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좀 빠져나가잖아. 그죠? 우리 돈은 되게 많아졌는데 외국 돈 다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통화 가치는 뭐하고? 하락하고. 환율은 뭐 한다고? 우리 돈 쓰레기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통화 가치가 뭐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 얘기인 거지. 대체 인과적으로 보라고요. 오케이. 통화량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얘들아, 통화량이 증가해도 뭐는 상승해? 환율은 올라가.
통화량이 증가해도 환율은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신축적이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러니까 경직적이지 않고 물가가 신축적이면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환율도 올라가는 거거든. 왜냐면 아까 환율이 뭐라 그랬어? 외국 물가를 자국 물가로 나눈 거라면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 근데 경직적이면 어떻게 된다고? 더 올라가. 이거 봐봐. 통화량이 증가해. 에? 통화량이 증가해. 그러면 환율도 당연히 올라가. 에? 근데 물가가 경직적이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야. 더 커진다는 거. 계속 보자. 에? 자, 봐봐. 천천히 해도 돼. 근데 한번 이해해두고 알아둬. 이 과정을 알아두라고요. 또 나오니까. 에? 자,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 금리 하락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봐봐 얘들아, 얘네가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환율은 올라간다고. 근데 얘네까지 빠져나가서 환율은 더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환율의 뭐다? 오버슈팅이다. 표시 넘겨보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 너무 당연하지. 물가 경직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야?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럴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는 거지. 그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여기 봐봐 얘들아,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 봐. 실질 통화량이 원래대로 돌아가. 그럼 시장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빠져나갔던 자금이 어떻게 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의 오버슈팅 정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줄어들겠죠. 환율이 오르는 게 안정이 되는 거지. 결국 전부 뭐 때문이니? 뭐 때문에? 물가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야 돼.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통화량이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럼 금리 변화도 없고 수익률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그럼 선생님 통화량을 왜 증가시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 사실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거든. 뭐 나중에 나오겠지. 근데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물가가 안 올라. 그럼 실질 통화량이 늘어. 그럼 금리가 하락한대. 에?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해봐야 돈이 안 돼. 외국 돈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 안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 돈까지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올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물가도 어떻게 돼? 올라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와. 원래대로 돌아오면 시장 금리도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빠져나갔던 돈이 어떻게 돼? 돌아와. 그런 얘기야. 그러면 오버슈팅 정도가 다가져. 이런 얘기야. 됐지? 고문하는 것 같아. 너희들 표정이. 선생님이 지금 고문하는 것 같다고. 고문. 선생님이 일본 순사. 너희들 독립운동 같아. 알겠니? 이렇게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해. 이래도 몰라. 계속 몰라. 막 이런 것 같다고. 힘을 내라 이 자식들아. 그래?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나 봐. 여기에 이렇게 서서 앉아있는 거 보면 이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얼굴 표정이 이게 뭐 사람의 표정이 아니야 이게. 아수라야 여기가 아수라. 혼돈과 말이야. 근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야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희들 표정이야 뭐. 힘들래? 여기까지 됐지? 그래.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기대감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시 국내로 돈이 돌아와. 단기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세를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됐지? 자, 단기 환율이, 그럼 저거 한번 볼까? 우리 15번 문제 한번 볼까? 자,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BC는 기억, 니은, 디귿과 하나씩 대응된대요. A 봐봐, 얘들아. A는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B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만 오르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지? 그 다음에 C는 올라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다시. A는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B는 T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오르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C는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기억 보자. 실질 통화량 증가한다며. 실질 통화량 증가지. 뒤에 기억 뒤에 증가잖아. 그러면 적어도 A는 아니겠다, 기억은. 그지? 왜냐면 A는 떨어진 거니까. 맞아요? 1번은 답이 되면 안 돼. 에? 그지? 그렇잖아, 얘들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대. 에? 실질 통화량은 물가가 올라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어떤 거? 기억 실질 통화량이 지금 어떤 거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 시장 금리는 뭐 한다냐? 하락한단다, 뒤에. 그러면 지금 ABCD 중에서 하락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어떤 거지? A가 하락한 거잖아. 그럼 답이 좁혀졌네. 2번 아니면 4번이겠다. 그죠? 그럴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실질 통화량은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며. 그럼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건 어떤 거야? C겠네, C. 그지? 근데 B는 환율인 거야, 그지? 환율은 처음에 되게 많이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 오버슈팅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다. 선생님 어떻게 했지, 얘들아? 밑줄 친 거 뒤에 나오는 뭘 봤지? 서술어를 봤다. 그치? 밑줄 친 거 뒤에 나오는 기억 뒤에 증가하고, 니은 뒤에 하락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은 뭐 한다고? 상승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들아.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야? 환율의 오버슈팅이잖아. 그치? 환율의 오버슈팅이 뭐야?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오른 거. 혹은 단기간에 많이 내린 거.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ABC 중에서 갑자기 제일 많이 변한 게 환율일 거야. 그치? 환율의 오버슈팅이 화제잖아. 오버슈팅이 뭐야?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는 거라면, 그러면 ABC 그래프에서 T 시점에서 변화가 제일 심한 게 뭘 거라고? 환율일 거라고. 이해돼서 그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뭐라는 걸 잡으면 돼? 환율이라는 걸 잡으면 되지. 이해됐음?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예를 들면 물가 올라가고 하락하고 요거 잡으면 이 문제 깔끔하게 풀 수 있겠다. 그치? 자, 다시 앞으로 나와. 야, 그래서 얘들아, 친구들아, 이 가운데 있는 게 환율의 오버슈팅이잖아. 얘 쫓아가느라고 사실 1분 다 잊어버렸어. 이 글의 찐 화제는 정책 수단이거든. 환율의 오버슈팅은 사례일 뿐이거든. 근데 환율 쫓아가느라고 잊어버렸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에 얘가 다시 나오네. 그치? 마지막 문단에 다시 나와. 보자.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 기초경제 여건은 아까 뭐였더라? 물가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잖아? 그치?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여기서 이제 물가지? 그치? 환율이 물가랑, 그치? 조금 다르게 괴리되어서 간 거잖아?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를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답니다. 정책 수단 4가지 있었잖아. 강제성, 무슨 가시성, 자동성, 직접성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기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랑 규제 축소는 강제성이 낮은 거래. 네? 뭐라고 얘들아?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건 강제성이 낮은 거래. 그치?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방인 거야. 예방과 연관되는 거잖아. 예방. 그제? 그 다음에 한편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일어났어. 대처인 거야. 대처. 에?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한대요?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환율 너무 올라서 지금 세금 조절해주고 있고요. 내수는 국내 수요야 얘들아. 내수 뭐라고? 국내 수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외국 물건 같은 것들, 외국 수입품 같은 것들 사기가 힘들잖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국내 수요가 뭐 돼? 위축된다고. 그치? 그럼 선생님 어제 또 기사 보니까 우리 왜 이렇게 명품 사가지고 대파는 거 있잖아. 리셀. 에? 무슨 샤넬백이 원래 그 자기가 산 거보다 돈을 더 받고 막 리셀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환율 막 이런 거 경제 상황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산 것보다 싸게 판다는데 요새? 응? 뭐 그런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상황이 되게 안 좋은가 봐. 뭐 그런 것도 산다며. 뭐 신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막 이런다며. 그치?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나 봐요. 어쨌든 국내 수요가 좀 위축이 되는 거야.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이런 말들 잘 잡아.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밑줄 한번 쳐줘. 환율 추세를 용인해. 환율이 변하는 건 어느 정도 변하는 건 인정하는 거야. 다만 뭐가 문제라고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갈 때 그때 그 오르는 정도 내리는 정도는 조금 개입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변화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이제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더럽게 어렵다. 정보도 많고. 그치? 첫 번째 문제 볼게. 엄청 많이 다 틀렸는데 전부 다 많이 틀렸어요. 여기 나오는 거. 1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적 통화량이 변하지 않지. 여기까지는 맞아.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근데 장기에는 뭐도 올라가지? 물가도 올라가. 그 실질적 통화량이 뭐해? 변하지 않아. 그치? 그럼 장기 환율이 변화가 없니? 여기 봐봐. 아까 장기 환율은 뭐였냐면 외국 물가분의 우리나라 물가가 장기 환율이었단 말이야. 그럼 장기적으로 자국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도 올라가는 거야? 환율도 올라가지. 다만 오버슈팅의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 환율 자체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야. 페이지 넘겨서 얘들아 아까 그래프 봐봐. 내가 B가 환율이었잖아. B가 환율이었는데 T 시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아니니? 그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오름폭이 줄어드는 거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가가 올라간다면 뭐 한다고요?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12번에 뒤가 틀린 거야.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틀렸어. 장기의 환율도 올라가. 다만 그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작을 뿐이지. 그치? 10분 쉬었다 할게요.
문제를 내세요. 자, 12번에 1번은 왜 틀렸어요? 12번에 1번이 답인 이유 뭐라고요? 장기에도 뭐는 변한다? 환율은 변한다, 상승한다. 그렇지?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것이 조금 조정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찾아봐도 되는데 우리 산문단의 그러니까 가에 앞에 산문단의 마지막 문제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령해 놓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 장기 환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뭐 한다? 상승하는 거예요. 다만 변화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지. 됐지? 자, 13번 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친구들아, 1번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야? 13번에 1번에서는 강제성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지? 2번에서는 가시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3번에서는 강제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지? 4번에서는 직접성을 잡아야 되는 거고, 5번에서는 자동성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지? 그리고 1번 단으로 가서, 뭐가 강제성이 도대체 뭔지, 요거 보고.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요. 답만 설명할게.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답은 5번인데, 지금 5번의 경우에 새롭게 뭐를 만들지 않고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 요거는 이제 자동성과 연관이 돼요. 그제?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것보다 자동성이 높은 게 맞는 거야. 접근하는 방법은 뭐다 얘들아? 네 가지 특성이잖아. 그래서 1번에서 강제성 잡아, 2번에서 가시성 잡아, 3번에서 강제성 잡아, 4번에서 직접성 잡아, 5번에서 자동성 잡아. 그치? 얘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거잖아. 어떤 경우에 높고 어떤 경우에 낮은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해서 뭐가 뭐보다 이런 게 높은지 낮은지를 찾는 거니까. 됐지? 자, 14번 많이 틀렸던 거죠. 윗글을 바탕으로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해요. 이게 원인인 거지. 그치?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 A국이 있고 B국이 있는데 A국이 있어요. A국이 지금 금융자산이 뭐하고 있어? 하락하고 있어. 불안심리 때문에. 그치? 오케이? 그리고 B국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금융자산이 하락하니까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돈이 어디로? B국으로 지금 뭐 되는 거냐면 유출되는 거란 말이야. 어디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치? 이로 인한 외환시장에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이 뭐 되는 거야? 지금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환율이 지금 오버슈팅 되고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이제 B국이 있는데, 자, 봐봐. B국에 채권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돈이 B국으로 빠져나갔어. 유출되면서 뭐가 일어나? 환율에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거지. 됐지? 환율 오버슈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 얘들아. 원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통화량이 증가해. 근데 물가가 경직적이야. 그럼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 올라가. 금리가 하락해. 금리가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 돈이 빠져나가. 그러면 환율이 오버슈팅이 돼. 이거였잖아. 이건 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야. 다른 측면이 뭐냐면 금융 불안 심리가 커졌어. 그치? 금융 자산이 하락해. 그럼 역시 얘도 뭐지, 얘들아?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돈이 그 외국인 투자금이 투자금이 뭐 된다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이 B국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단락. B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국에선 외국에서 돈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이 뭐 돼? 증가해. 그치? 미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변동이 뭘까? 자, 봐봐. 여기 봐봐. 유출돼서 채권 수요가 올라와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가 증가되고 있어요? 통화량이 막 늘어난단 말이야. 외국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치?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시장 금리가 변하겠지. 시장 금리가 뭐 된대, 얘들아? 변동된대. 시장 금리가 변동된다는 게 뭘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통화량이 늘어나. 시장 금리가 변동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어떻게 돼? 금리가 어떻게 돼?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이 많으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변동은 하락할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에? 이해돼? 그래? 이에 따라, 자, 봐봐.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지?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그랬어. 자,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럼 B국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 B국의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왜 A국이, 뭐가? A국의 환율 급등이 진정이 되냐? 여기 똑같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 나라의 금리가 하락하면, 역시 또 뭐가 떨어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투자해봐야 또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여기 있던 돈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유출되었던 돈이 다시 뭐 한다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오버슈팅의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 친구들아, 봐봐. 지금 오버슈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에 투자되고 있던 뭐가 외국 돈이 뭐 하면 빠져나가면 오버슈팅이 생기는 거야. 그 외국 돈이 뭐 하면 들어오면은 오버슈팅이 진정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외국 돈이 왜 빠져나간다고? 여기 이 나라에 투자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빠져나가는 거야. 금리가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서 뭐 한다고?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금리가 회복이 되면 다시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네 얘들아. 물고 물리니까 두 나라밖에 없는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불안해 이 나라가. 그래서 금융자산이 막 하락해.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 그럼 이 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돈이 이 나라로 가. 이 나라에 또 뭐가 막 늘어나? 외국 돈이 늘어나. 돈이 많아지면 또 금리가 어떻게 돼? 떨어져. 금리가 떨어지면 또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돈이 빠져나가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졌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오버슈팅의 정도가 줄어든다. 그 얘기야. 이해하지? 자, 또한, 그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 그치? 외국 건 비싸지고 우리 건 수출하기가 좋잖아. 그치?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된다고요.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환율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환율 수준으로 수준되도록 두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에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해.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B국에 투자되고 있던 돈이 A국으로 올 거 아니야, 다시. 그러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 정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커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서 오버슈팅이 생겼단 말이야. 다시 돈이 들어와? 그럼 오버슈팅 정도가 작아지겠지. 답은 1번이에요. 왜 이걸 틀리냐면 이 메커니즘을 조금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근데 그 글자만 보니까 어렵지. 네? 됐죠? 우리 15번 했고 16번 미세 조정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선택지는 환율 변동 보험에다 밑줄을 치자. 환율 변동 보험. 2번 선택지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 찾아보면 돼, 얘들아. 3번은 환율의 추세를 바꾼 데에다가 밑줄 치면 돼. 3번이 답이지? 왜 3번이 답이냐면 정부는 환율의 추세는 용인한다 그랬어. 환율의 추세를 바꾸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
미세에 조금만 조정하는 게 아니야. 에? 정부는 그냥 살짝만 개입하는 거지, 이거는 확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지급보증, 수익업체의 지급보증 제공.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 정보 제공에다가 밑줄을 쳐봐. 그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야. 미세 조정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제? 3번은 뭐랑 배치가 된다고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건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는 건데, 얘는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 얘기지. 그지? 대체 17번도 되게 많이 틀렸던 건데, 그제? 잘못된 거. 주동, 피동, 능동하고 피동, 뭐 이런 걸로, 접근한 것 같아. 노출되다잖아. 이거 당하는 거지. 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데, 드러내다라고 하는 건 능동이거든. 그치? 되게 많이 틀렸어요. 페이지 넘겨보자. 과학실전 1. 한번 볼게요. 너무 어려워. 자, 과학 지문은 뭐니? 원리에 대한 이해야. 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이야. 과학의 핵심은 원리에 대한 이해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까지 실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네? 그리고 이 이해를 뭐에 적용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상황에 뭐 하는 적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해. 사실은 경제도 어렵지만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이거든. 그치? 뭐 인문계 학생, 뭐 자연계 학생 할 거 없이 정보도 많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야. 최근에 예를 들면 PCR이라든가, 작년에 PCR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병원비의 종류, 뭐 진균, 바이러스 세계 뭐 이런 거라든가, 그치? 또 올해 나왔던 혈액의 응고라든가 좀 부담스러워. 그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학 지문은 원리가 제시되고요. 개념이나 원리가 제시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치? 선생님 현장에서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렇다고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 시간만 잡아먹어.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다. 어려운 지문이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현대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데, 자동차가 있고 바닷물이 있는데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는데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데, 사례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뭐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천문학에 이문이 나왔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개체성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뭐가 모여서 친구들아? 부분들이 모여서 뭐가 된대? 개체가 된대잖니? 근데 이 개체성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 얘기잖아. 부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개체가 되는데, 뭐가 개체일까? 개체성의 조건은 뭘까? 이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야, 글 쓴 사람.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랬잖아. 급해. 지가 묻고,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답니다. 매우 이상하지, 얘들아.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 조건이 뭘까? 일단, 얘들아? 유사성은 아니래. 누가 물어봤냐고 하니까 개체성의 조건이나 가르쳐 달라고. 아닌 거 말고. 아니, 생각해봐. 야, 개체성의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체성의 조건 이거야?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야, 개체성의 조건 뭐야? 그래. 야, 네 이름이 뭐니? 일단 내 이름은 민정음은 아니야. 너 이름이 뭐니? 나 김원창은 아니야.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해? 네 이름이 뭐니? 내 이름 궁금하니? 내 이름은 앙드레 샤르망 최가 아니고 최원창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 내 이름은 최원창이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상함을 느끼고 반응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개체성의 조건은 뭘까?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아닌 거 말고. 왜 아닌 걸 얘기하냐고. 개체성의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너는 아니야.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아니래. 좀 이상하게 글을 쓰는 거라고 친구들아. 그럼 이게 뭐라고? 출제 요소라는 거야. 자, 봐봐. 개체성의 조건. 이들 사이의 뭐는 아니래.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아니래. 그치? 유사성은 아니래.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잖아. 부정형 진술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가령, 얘까지 들었어. 얘까지.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의 염기설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분들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자, 개체성의 조건은 뭐라고?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아니고, 뭐라고? 요거는 아니고, 뭐냐면, 부분들의 강한 이렇게 쓴 거는 얘들아, 야,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는 뭐니? 라고 지가 물어보고, 얘는 아니고 얘 하네. 그치? 그치? 야, 가가 뭐니? 물어봤더니, 가는 A는 아니고 B야.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개체성의 조건이 뭐니? 물어봤더니,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야.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왜 이렇게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맨날 그 문제 푸느라고 지문만 쫓아다니지 말고 지문을 장악하라고. 읽어나가면서 반응하고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하라고. 그래야 시간이 준다고. 글을 대충 읽고서 문제 풀 때 자꾸 글로 돌아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여러 번도 읽게 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가볼게. 자,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문화는 뭐지, 얘들아? 개체성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답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존재네, 그치?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이 모두 개체성의 조건도 물어볼 수 있대, 그치? 이 문단의 시작이 이거지. 좀 어려워. 여기 봐봐, 친구들아.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의 개체성의 조건도 물을 수 있다며. 그럼 여기는 이 문단은 다른 시기가 아니라 뭐지? 같은 시기인 거야. 1문단은 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인 거겠네. 좀 어려운데 뭐를 통해서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1문단의 특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연습하기 되게 좋은 글이거든. 3문단에 얘들아 어떤 말 있냐면 이러한 있지.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있지. 4문단에 이러한 있지. 그치? 이런 걸 잘 활용하기,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야. 어쨌든, 자, 봐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럼 앞에서는 같은 시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개체성의 조건을 물었다는 얘기거든. 좀 어렵지만, 그치? 그것은 두 대상 사이에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인과성의 밑줄.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 과거에 나하고 현재에 나는 상이한 시기잖아.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는 두 대상이란 말이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밑줄,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래. 그치? 과거에 나와 현재에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밑줄,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대. 또 내가 세포 분해를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 나와 나의 후손은 밑줄 인과적.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밑줄 인과성. 도대체 미친 것 같아. 지금 저는 밑줄 쳐줬는데 이 문단이 문장이 6개가 있거든. 상위현식이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래놓고 두 번째 문장에 인과성 나왔어. 세 번째 문장에 인과성 나왔어. 네 번째 문장에 인과적 연결 나왔어. 다섯 번째 문장에 인과적 연결 나왔어. 여섯 번째 문장에 인과성을 무슨 인과성애자냐? 지금 계속 문장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계속 이 개체성의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인과성이라고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해. 그게 더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계속 글쓰기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 인과성이다. 인과성이야. 인과적이야. 인과적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야 뭐가 중요해? 핵심어가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what? 뭐 이러고 있어요. 두 가지네 얘들아. 자, 이 글의 핵심은 이거야. 하나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또 하나는 뭐? 인과성. 그치? 오케이? 3문단 갈게요. 선생님 깜놀했잖아. 3문단 읽으면서. 에?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상상도 못했거든? 이 두 가지가 개체성에 대한 뭐래요? 철학적 질문이랄 거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거든. 이런 게 철학적이야? 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글쓴이가 정리해준다. 이게 철학적이래. 이름은 철학적 질문이래. 그래서 철학적 질문을 어디에 대해서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개체성에 대한 이 질문을 이런 철학적 질문을 어디에 얘들아? 생물학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생물학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걸 3문단에 보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 여기 봐봐. 이 앞에 나온 게 약간 전제의 성격을 갖는 거야. 이제 뭐 얘기할 거야? 개체성에 관해서 생물학 얘기할 거라고. 근데 생물학 얘기할 건데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1문단에 나와 있는 부분들 사이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2문단에 나와 있는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야? 인과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치? 자,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랍니다. 이제 생물학 중에서 세포 얘기를 할까 한번 봐요. 세포. 이제 세포.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합니다.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치?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생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세포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지? 진핵세포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대. 그치? 그치? 진핵세포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답니다. 그죠? 세포의 종류는 두 가지야. 그치? 사람은 진핵생물이고, 그치? 그 다음에 박테리아나 고세균은 뭐라고요? 원핵생물이라고요. 그죠? 이 사람은 진핵생물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고세균, 그치? 얘네들은 뭐래? 원핵생물이래. 그치? 자,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생물은 핵이 없답니다.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러고 얘는 이래서 이거라. 그치?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야.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 봐봐. 진핵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콘. 개콘이 아니라 미콘을 가지고 있다. 자, 3분단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개체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생물학에 적용시킬 거래, 그지? 그리고 뭐 얘기를 해? 세포 얘기를 막 해. 그지? 뭐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근데 3분단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뭐는 얘들아? 미토콘드리아가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3분단에 제시된 정보 중에서 핵심 정보는 뭔 거야? 미콘인 거야. 그지? 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콘이었다는 이론이 여기 봐봐 얘들아.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잖아. 그런데 얘는 원래 이 미콘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옛날에는 요거였대. 원생 뭐였대? 거기 있잖아. 원래 뭐였다고요? 원생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대요. 그치? 원생 미콘이었단 말이야. 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그럼 이거 봐봐. 얘가 된 거잖아. 그 얘기잖아. 그치? 얘가 됐다. 얘 원래는 뭐였는데? 원핵생물이었는데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바뀐 거 아니겠니?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하대. 1+1이 찐이 된 거구나. 그치? 이제 요거 얘들아. 요게 뭐라고? 요게 지금 진핵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콘은 원래 뭐였다고? 옛날 원핵세포의 한 종류인 원생 미콘이었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공생 발생설이래. 에? 오케이? 근데 공생 발생설은 너가 1+1이 선생님 진짜 좋아하거든. 1+1. 환장을 해요. 마트 가면 우리 마누라가 이 아줌마야. 나이가 좀 드니까 오빠랑 사는 게 아니라 언니랑 사는 것 같아. 언니랑. 오빠라고 해본 적도 없지만 한번 형이라고 그랬는데. 에? 그럼 막 선생님 저기 약간 그 폭탄 뭐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해. 무조건 사야 돼. 에? 가성비충이야. 그래 맨날 마누라한테 욕 먹거든. 야 이거 있는데 왜 이걸 또 사냐. 야 1+1이잖아. 사야 돼. 에? 너 공생발생설 아니? 1+1이 뭐가 됐다고? 우리 인류의 기원이 이거야. 이렇게 됐다 이 얘기지. 원핵생물하고 원핵생물이 뭐가 됐다고? 진핵생물이 됐대요. 그치? 이게 공생발생설이란다. 그치? 오케이.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다운표까지 쳐놨네?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봐봐. 아주 이상하잖아. 어떤 세포 안에 세포가 있다? 세포 안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세포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우린 뭐라고 생각하니? 얘는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어떤 세포 안에 뭔가가 있어. 에? 근데 어떤 하나의 세포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얘를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건 힘들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게 뭐라고?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얘도 뭐일 수 있을 거라고? 공생일 수도 있다고. 이런 공생을 뭐라고 한다고? 내부 공생이라고 한대. 이 세포하고 얘는 서로 다른 생명체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세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 뭐하고는 조금 어긋나? 상식하고는 좀 어긋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뭔가 다른 게 살아. 그 한 생명체가 아니라 그게 공생이래. 공생이 뭐라고 앞에?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래.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서부터
1, 2문단하고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아까 한 생명체의 개체성의 조건이 뭐였지? 부분들 사이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야. 그치? 1문단에서 개체성의 조건이 뭔가? 부분과 부분들의 유사성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랬지. 여기 봐봐. 얘 어떤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이 세포하고 생명체가 공생이래. 여기 봐. 공생이라고 하는 건 이 A세포하고 이 B하고 서로 다른 생명체라는 거잖아.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얘가 다르대. 공생이니까. 왜 그럴까? 이게 왜 한 생명체가 아닐까? 이 세포와 얘 사이에 뭐가 강하지 않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뭐처럼 보이더라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더라도 걔는 뭐가 아니야?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거지. 반대로 얘하고 얘는 한 생명체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뭐가 강하다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애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나는 뭐가 강하다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얘는 떨어져 있어도 뭐처럼 보이는 거야? 한 생명체인 거지. 이해돼? 자, 봐봐. 한 생명체처럼 보여도 공생일 수 있고 공생처럼 보여도 한 생명체일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이 뭐라고? 1문단. 떨어져 있어도 한 생명체처럼 보이는 건 왜? 둘 사이에 뭐가 강하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그건 하나의 개체야. 근데 붙어 있어도 그 둘 사이에 뭐가 강하지 않으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뭐야? 공생인 거지. 자, 계속 가볼게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자, 서로 다른 생명체를 결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래요.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되지 못했대. 왜? 이유가 제시되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생명체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의 첫 번째 이유, 미코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었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얘들아 공생은 뭐였니?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사는 게 공생이잖아. 그치?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독립된 생명체여야지 공생이 성립이 되잖아.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이 독립된 생명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냐고? 공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체라는 거야. 오케이? 계속 가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추친 기억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콘이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공생 발생설은 뭐야? 1+1이 찐이 된다는 거라며. 그런데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건 관심 밖이야. 아우로가 안중이야. 이제 얘네들이 관심이 있는 건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요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 얘기야. 그치? 됐습니까? 그러다가 전자생명형의 등장으로 미콘의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미콘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면, 이게 뭐니 얘들아?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다. 이게 뭘까? 얘가 독립된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지. 얘가 독립된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뭐에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공생 발생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생 발생설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소물. 그러니까 자신만의는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거야. 자기만의 DNA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리보솜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독립된 생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독립된 생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공생 발생설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 공생 발생설은 뭐야? 원래는 두 생명체였는데 1+1이 내부 공생하다가 진행으로 바뀌었다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 새롭게 부각되었다. 5문단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아, 4문단의 초점은 뭐? 공생 발생설. 그러니까 5문단의 시작이 공생 발생설 3문단에서 설명하고 5문단에서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리? 자, 뭘 배워야 돼, 얘들아?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배우면서 보캐력이 좀 떨어지면 4문단의 핵심이 뭔지 정리가 안 되면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3문단의 핵심이 정리가 안 되면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단의 핵심은 다음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글에서 글을 읽었는데 핵심 정보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해 보는 것도 효율적인 독해를 위한 한 방법이 될 거다. 오케이? 특히 뭐가 있다면, 이러한 같은, 지시라든가, 단어 표시들이 있다면, 물론, 그렇겠지. 그치? 그래, 자,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그럼 얘들아, 고세균도 뭐였니? 월핵이었잖아. 고세균도. 그치? 그러니까 요번에 얘들아 1+1인데 뭐가 있어요? 1+1인데 고세균이 있어. 이 안에 뭐가 있었다고? 원생 뭐가 있었다고? 미콘이 있었다고. 이 둘이, 그러니까 얘가 원생 미콘이 고세균 안에서 내부 공생했다 이거야. 얘도 뭐지 얘들아? 원핵이고 얘도 원핵이잖아. 됐어? 그랬다는 거지 뭐. 그치?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표질에 핵이 생겨. 얘가 뭐가 됐다고? 얘는 핵이 생겨서 뭐가 되고? 진핵세포가 되고. 그죠? 되고, 얘는 뭘로 변했다는 거야? 세포, 이 소기관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치?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콘은 세포 속에 있는 미콘이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거래. 대체 미콘이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얘들아, 미콘이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공생 발생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생 발생설은 미콘이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독립된 생명체였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미콘이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공생 발생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치? 자,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근거. 첫 번째.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콘은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2분 분열. 박테리아도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도 그렇다 그 얘기야. 그 박테리아하고 미콘하고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 얘기지. 첫 번째. 그치? 2분 분열이야 그게. 오케이?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뭐가 존재하고, 두 번째가 포린이 존재해. 두 번째 뭐가 존재하냐고? 포린.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나봐. 포린이잖아. 외국에서 온 거지. 에? 그러니까
선생님 실제로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다? 여기 지금 푸는데, 얘는 외국에서 왔나? 왜 이렇게 풀이 있지?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보가 기억에 남아. 아까 외국에서 온 놈 있었는데, 그냥 포린이 있었고 그러고 넘어가면 정보가 휘발돼 버리거든? 근데 선생님이 외국에서 왔나라고 시덥지도 않은 뭐를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반응하는 거거든? 그럼 머릿속에 남아, 이게. 잠깐 동안, 아까 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글을 읽을 때 내가 반응하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읽기 방법이야. 어쨌든, 뭐가 있다고 친구들아? 그 단백질이 있는데, 수성 단백질이 있는데, 진핵세포막의 수성 단백질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성 단백질은 달라. 그치?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은, 수성 단백질은 포린이야.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뭐냐면,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대. 그치?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랑도 비슷하다고. 그럼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 분열. 두 번째 포린. 그치? 세 번째 카디오리핀. 네 번째 박테리아랑도 비슷이야. 그치? 오케이?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라 이 얘기야. 네? 4번 문제. 보기는 진핵세포의 소기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왜 그래서 진핵세포의 소기관이 뭐가 나왔니? 미콘이 나왔잖아, 미콘. 미콘 얘기야, 미콘. 그지? 미토콘드리아 얘기라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지, 얘들아? 공생 발생설을 지지하는 근거를 찾아라, 이 얘기야. 우리 조금 전에 네 가지 봤잖아. 뭐 있었지? 이분 분열, 포린, 카디오리핀,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유사, 네 개 잡았잖아요. 그럼 되게 쉽지, 뭐. 기억은 뭐니? 이분 분열이네. 그치? 그럼 기억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니은은 보니까 박테리아의 리보솜이었지, 진핵세포의 리보솜 아니었잖아. 그럼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아니면 답이 2번이야. 그렇잖아. 기억은 들어가야 하고 2분 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틀린 거잖아. 그쵸? 3, 4, 5번은 일단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마귀에는 수송단백질만 가지고는 안 돼. 미토콘드리아의 수송단백질은 진핵세포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뭐지? 포린이야. 포린이 있어야지. 그 디귿 안 돼? 니은은 뭐 잡으면 돼? 카디오리핀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의 이분 분열, 니은의 카디오리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생 발생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앞에 이제 와! 마지막 단락.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말이야? 뭐처럼 보이는데? 독립된 생명체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져. 독립된 생명체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독립된 생명체처럼 보인다면 진핵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해야 돼? 공생해야 되잖아. 독립된 생명체라면. 그런데 왜 미콘과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으로 안 보냐? 그럼 답을 알고 있지. 이 둘 사이에 유기적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지. 공생처럼 보여도 이 공생이 아닌 이유는 둘 사이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면 공생처럼 보인다, 이 얘기야. 그치? 친구들아, 이런 게 인과성이야. 얘가 됐다는 게 과거하고 현재거든? 이 둘 사이가 인과적으로 연결된 거야, 이혼단에. 에? 선생님 얘기는 안 했지만 너희들 머리 아플까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이게
이게 무슨 말이니?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한 생명처럼 보이더라도야.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건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건 이 두 생명체가 한 생명처럼 보이더라도 그 얘기거든? 보이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뭐하지 않다면 반응인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여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걔네는 뭐야? 둘이야. 공생이야. 그 얘기야. 두 생명체가 하나가 죽으면 얘가 따라 죽는 거야. 얘가 없으면 얘가 못 살아. 어? 그래도 걔네는 뭐라고? 따로따로라고. 공생이라고. 왜? 둘 사이에 뭐가 강하지 않으니까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뒤집어봐.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둘처럼 보여도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여도 공생처럼 보여도 만약에 둘이 뭐가 강하다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얘네들은 뭐야? 한 생명체인 거야. 이걸 잡아야 돼. 이게 핵심이 뭐야? 둘처럼 보여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여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둘이야. 공생이야. 둘처럼 보여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면 걔네들은 하나야. 이해가 됐지? 얘가 핵심이야. 얘가.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래.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뭐는?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생명체다 이 얘기죠. 그죠? 미콘이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콘의 증식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미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진핵세포가 미콘의 증식을 조절해. 여기서 자신이 누구니? 진핵세포지. 진핵세포가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콘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또한 미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갔다는 건 뭐지? 개체성을 잃었다는 거잖아. 얘가 고유한 어떤 생명체의 특성을 잃었다는 거잖아. 그치? 옮겨가. 미콘의 DNA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개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독립된 생명체로서의 어떤 게 적어졌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요. 미콘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세포에게. 그치? 미콘은 이런 걸 한대요. 예컨대 사람의 미콘은 굉장히 길이가 짧다? 그러면 미콘이 고유한 생명체로서의 어떤 개체성, 독립성을 잃고 세포의 한 부분이 됐다. 이런 거죠. 됐니? 되게 어려운 글인데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읽어야 되더라. 이 글에서 5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거든? 5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데 이거를 이제 뭘 구별하는 거냐면 공생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야. 얘가 유기적 상호작용이 예를 들면 강하면 얘는 뭐라고? 한 개체고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얘는 두 개체인 거야. 두 개체라는 말은 얘가 뭐라는 거냐면 공생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5번 문제는 공생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라고. 또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야. 이 5번 문제는 선택지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친구들아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공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2, 3, 4, 5번은 전부 공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번 선택지는 공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응? 1번 선택지는 공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나오는 거 북어하고 무슨 신경 독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박테리아하고 아메바도 그렇고 두 대상이 나오잖아. 첫 번째에서는 뭐가 나오지? 보고하고 미생물이 나오잖아. 어? 보고 체크, 미생물 체크. 두 번째에서 아메바하고 박테리 체크.
박테리아 체크. 이 둘이 2, 3, 4, 5번은 전부 공색이라는 얘기고 1번은 공색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1번이어야지. 나중에 한번 시즌 3에 요거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치? 친구들아, 다음 시즌에 이 책도 가지고 와. 뒤에 나오는 저기 고전역학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한 줄 정도 요거 중요한 거 좀 할게. 하고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